안녕하세요. 여비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는 세계 각국의 민담을 준비했습니다. 민담이란 옛날부터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온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르는 이야기들로 오늘 달세뇨는 자면서 편히 들을 수 있는 9편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들려드리는 세계 민담 시작하겠습니다. 개와 고양이의 굿을 뺏기. 한국. 옛날 어느 바닷가에 늙은 부부가 오막집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조석으로 해변에 가서 고기를 낚아 그것으로 겨우 연명을 하며 살았다. 하루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낚시대를 들고 바닷가로 나갔으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 마리의 고기도 낚이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낚다 못하여 그만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마지막으로 낚시를 던져봤다. 이번에는 무엇인지 매우 무거운 것이 낚시에 걸렸다. 그것을 지켜보니 낚여 올라온 것은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잉어였다. 잉어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명을 비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그것이 아무래도 신물일 것이라고 생각해 그대로 잉어를 바닷속으로 놓아주었다. 잉어는 멀리 바닷속으로 헤엄쳐가면서 다시금 영감을 돌아다 봤다. 이튿날 할아버지가 여전히 해변으로 나갔을 때에 벼랑간 눈앞에 한 사람의 초립둥이가 나타나며 공손히 절을 했다. 웬 사람이냐고 물으니 나는 용왕의 사자입니다. 어제 노인이 우리 왕자님의 목숨을 구해주셨으므로 용왕님께서 노인을 모셔오라고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잉어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 용궁으로 들어갔다.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무슨 주문을 입으로 외우니 물의 한복판이 쩍 갈라지며 큰 길이 나타났다. 할아버지가 용왕에게 갔을 때 용왕은 버선발로 뛰어내려와서 할아버지를 맞았다. 용궁에서는 날마다 성대한 잔치가 열리고 할아버지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즐겁게 보냈다. 며칠 뒤에 문득 할아버지는 집에 남아있는 할머니 생각이 나 집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용왕에게 그런 말을 했더니 용왕도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쾌히 승낙을 했다. 노인이 출발할 때 용왕의 아들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떠나고자 하면 우리 부친께서 반드시 무슨 예물을 주겠다고 할 터이니 만일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다른 것은 다 소용없고 용왕님 곁에 있는 옥보 속에 든 구슬을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은 용왕국에서 귀한 보물입니다. 그 구슬을 보고 밥이 나오라면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라면 돈이 나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고자 했을 때 용왕은 정말 소원을 말하라고 하므로 할아버지는 그 보물을 달라고 했다. 용왕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것만은 할 수 없다. 그때 용왕의 곁에 있던 용왕의 아들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사람은 나의 생명을 구해준 이가 아닙니까? 자식의 생명이 중합니까? 일개 보물이 중합니까? 그것을 노인에게 주십시오. 용왕은 할 수 없이 그것을 주었다. 할아버지가 구슬을 얻어가지고 집으로 와서 보니 할머니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할머니는 무척 좋아하였다. 영감, 그러면 밤낮 오막살이에만 살 것이 아니라
집이나 한 채 변변하게 나오라고 해봅시다. 하고 구슬에 향하여 할머니가 말했다. 집 나오너라. 그러자 갑자기 오막은 간데없고 깨끗한 기와집 속에 부부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돈이 나오고 곡식이 나오고 곡간이 나오고 하여 늙은 부부는 벼랑간에 큰 부자가 되었다. 하루는 강 건너 사는 심술궂은 노파가 박물장수 차림으로 꾸며가지고 할머니 집을 찾아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강 건너 노파는 할머니 집에 보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훔치려고 온 것이었다. 마침 할아버지는 출타하고 할머니 혼자 있었다. 노파는 여러 가지 물건을 내놓으며 이거 보십시오. 이 구슬은 천하에 없는 보물입니다. 당신 집에 있는 용왕국의 구슬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당신의 구슬과 좀 비교해 보십시오. 하면서 할머니 집의 보물을 보자고 했다. 할머니는 몇 번이나 거절했으나 노파는 계속 졸라댔다.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보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도 귀찮아서 할머니는 보물을 내다보였다. 노파는 그것을 들고 한참 어루만지며 감탄하다가 할머니 몰래 귀에를 틈타 그 구슬과 자기가 가지고 온 구슬을 슬쩍 바꿔놓고 그럼 갑니다. 구슬 받으십시오. 하고 물건을 주섬주섬 담아가지고 갔다. 노파가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기와집은 사라지고 다시 할머니는 오막집 속에 앉아 있었다. 깜짝 놀라 노파 뒤를 따라가 봤으나 종적을 알 수 없었다. 나중에 돌아온 할아버지도 실망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개 한 마리와 고양이 한 마리를 자식과 같이 사랑하며 길렀었다. 밥을 먹어도 같이 먹고 잠을 자도 한자리에서 잤다. 그 개와 고양이가 주인 부부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둘이서 상의해 잃어버린 구슬을 찾으러 떠났다. 개와 고양이는 강가에 나가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거기서 이리저리 둘러보니 이상한 기와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은 보물을 훔쳐간 노파의 집이었다. 그러나 구슬을 훔쳐낼 방법이 없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개는 문 밖에서 지키기로 하고 고양이는 노파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방안을 살펴봤으나 구슬을 감추어 두었을 만한 곳은 없었다. 아마 저 벽장 속에 두었나 보다 하고 뛰어가서 벽장문을 열려고 했다. 그때 잠에서 깬 노파는 깜짝 놀라 고양이를 잡으려고 했다. 옳지, 이제 알았다. 고양이는 개한테로 뛰어나왔다. 구슬은 정말 벽장 속에 있는 모양인데 어쩌면 되겠니? 하고 둘이 생각해봤으나 신통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양이는 무엇을 혼자 생각하고 그날 밤에 노파집 곡간 안으로 들어가 봤다. 거기서 많은 쥐들이 곡식을 물어다 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 중앙에는 왕같이 보이는 쥐가 잔뜩 차리고 앉아 있었다. 고양이는 펄쩍 뛰어 들어가자마자 지 왕의 멱살을 앙 하고 물었다. 수많은 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봤다. 만일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희들 왕을 물어 죽일 것이다. 그러나 말만 들으면 살려주마. 무슨 말이냐고 쥐들은 물었다. 너희들 주인집 벽장 속에 구슬이 있으니 그것을 빨리 훔쳐오너라. 무슨 어려운 청인가 하여 긴장하고 있던 쥐들은 말을 듣고 그까짓 것 같으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입니다. 하고 이에 톱장이야, 이에 송곳니야 하고 동무들을 서로 부르더니 몇 놈의 쥐가 밖으로 나갔다. 톱장이는 톱니로 벽을 뜯고 송곳니는 뚫고 하여 순식간에 벽장에 들어가 구슬을 훔쳐내 가지고 와서 고양이에게 주었다. 고양이는 그것을 가지고 곧 개한테로 와서 집으로 빨리 가자고 했다. 강가에까지 와서 보니
날은 점점 밝기 시작했으나 나룻배가 없었다. 고양이는 구슬을 입에 물고 개는 고양이를 얻고 헤엄쳐서 건너가기로 했다. 강을 거의 다 건넜을 때 개는 문득 불안한 감이 생겼다. 그래서 엎혀있는 고양이에게 물었다. 구슬을 아직 물고 있니? 고양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개가 여러 번 연거푸 물었으나 역시 대답은 없었다. 개는 화를 내어 성낸 소리로 구슬을 가졌느냐고 물었다. 고양이는 참다 못해 있다 하고 대답했고 구슬은 강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강을 건너긴 했으나 개는 무안하기도 하고 시장하기도 하여 그대로 집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고양이는 주인 부부를 대할 면목이 없고 우선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나 구해보려고 강변을 살펴봤다. 저편 쪽에서 어부들이 무엇인가를 놓고 수군거리더니 죽은 고기는 먹지 못하는 것이다 하면서 큰 고기 한 마리를 내던졌다. 고양이는 그 고기를 주워 먹기로 했다. 한참 창자를 먹고 있는데 단단한 것이 깨물렸다. 그것은 구슬이었다. 고양이가 구슬을 떨어뜨렸을 때 물고기가 삼키고는 숨이 막혀서 죽은 것이었다. 고양이는 구슬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지난 일들을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은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최후까지 노력을 해서 구슬을 찾아왔으니 이 다음부터 방 안에서 살고 음식도 좋은 것을 먹어라. 그러나 개야, 너는 고양이보다는 공이 적으니 다음부터는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마당이나 마루 밑에서 자고 고기 뼈다귀나 먹어라. 그러니 개가 그것에 불만을 가졌을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고양이를 항상 원망하게 되어 지금까지도 개와 고양이가 만나면 서로 싸우려 하는 것이라 한다. 부서진 찻잔. 우즈벡. 옛날 코칸드 지방을 어느 난폭한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었다. 이 임금님은 눈부신 보물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찻잔 하나를 무엇보다도 더 소중히 간직했다. 그 까닭은 이 찻잔에는 돋보기로 보지 않으면 안 보이는 세밀한 무늬가 그려져 있어 그것이 반짝반짝 빛나 보였기 때문이다. 이 찻잔은 1000년 전에 이 지방에서 제일 가는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것이었다. 그 도공은 자기의 비수를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고 죽었으므로 그가 죽은 후로는 이런 훌륭한 찻잔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만큼 이 찻잔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물로서 궁전의 황금대 위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임금님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의 일이었다. 신하 중 한 사람이 뿔피리를 너무 힘차게 불어 황금의 대가 흔들리고 순간 찻잔이 굴러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다. 임금님은 곧 온 나라 안에 이름난 도공들을 불러들여 부서진 찻잔을 보이면서 엄중히 말했다. 이것을 원래대로 접착을 시켜라. 그러나 이은 흔적이 없게 해야 해.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 흔적이 나타나면 너희들의 생명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 도공들은 깜짝 놀랐다. 가루가 된 조각들을 이어 맞춰 원래대로의 찻잔을 만들기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무서운 임금님의 엄중한 분부였으므로 모두들 힘없이 궁전을 물러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에 골몰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다. 우스만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자. 그 할아버지는 100년 이상이나 살아계신 데다가 지금도 훌륭한 물항아리를
만들고 있다던데. 모두들 곧 먼 시골에 살고 있는 우스만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도공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아버지는 파편을 손에 들고 만지작거렸다. 언제까지나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해가 질 무렵에야 겨우 할아버지는 말하는 것이었다. 안 되겠는데. 이래 가지고는 맞출 수가 없겠는걸. 도공들은 크게 실망해 울음 섞인 소리로 할아버지 어떻게든지 도와주세요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하고 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어 알았어. 하여튼 자네들을 죽게 할 수는 없지. 임금님께 가서 1년 동안의 여유를 얻어와 그동안에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 후 1년 동안 할아버지는 작업장에 틀어박힌 채 한 번도 바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1년이 되는 날에 아침이 되었다. 이제는 도공들의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다. 도공들은 모두 사형 준비가 되어 있는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둘레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벌써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침내 형 집행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그때 우스만 할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의 뒤를 따라 손자인 자팔이 보자기에 싼 것을 들고 오고 있었다. 우스만 할아버지는 1년 동안에 몰라볼 정도로 야위어 눈두덩은 꺼지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도공들 가까이로 온 할아버지는 자팔에게 보자기를 풀도록 했다. 보자기 안에서는 눈부시게 빛나는 찻잔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적이야. 모든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다. 도공들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임금님은 찻잔을 손에 들고 면밀히 살펴봤다. 그러나 이어 맞춘 흔적이나 흠 하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 도공 한 사람이 재빨리 큰 그릇을 가지고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금알을 던져주고 여자들은 귀걸이나 팔찌 등을 넣었다. 그릇은 곧 돈과 폐물로 가득 차게 되었다. 도공은 그 그릇을 할아버지 앞에 바치면서 기쁨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모든 사람들의 뜻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뜻은 고마우나 사례는 필요 없네. 나는 있는 힘을 다했고 그것으로 만족이야. 그 결과 이렇게 보물의 찻잔을 후세에 남길 수가 있게 되었고 게다가 자네들도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스만 할아버지는 미련 없이 돌아가 버렸다. 우스만 할아버지의 소문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지게 되었다. 도공들은 할아버지의 그 세밀한 솜씨의 비수를 배우기 위해 차례로 찾아갔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비술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나는 자네들과 마찬가지로 진흙을 바르고 모래를 섞고 불에 넣어 그릇을 굽고 독을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식히는 것도 자네들과 다를 바가 없어. 나는 젊은 시절부터 이 일을 마음으로부터 좋아했지. 그리하여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써왔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이 쓰는 싸구려 물독이건 임금님이 쓰시는 찻잔이건 나에게는 같은 일이었다. 단지 그것뿐으로 자네들에게 특별히 전할 만한 비술은 없는 것이라네. 그러나 도공들은 할아버지가 자기의 비술을 남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손자 자팔은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 곁에서 도자기의 수련을 하고 있었으나 역시 도공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팔은 할아버지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부탁했다. 할아버지, 저의 일생의 소원입니다. 저에게만은 할아버지의 비수를 전해 주십시오.
집안 사람으로서는 저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만히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작업장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게 되었다. 자팔은 할아버지가 손자인 자기에게조차 비수를 가르쳐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물독 수레를 싣고 시장으로 팔러 갔다. 그것을 보고 자팔의 누이 동생은 오빠를 할아버지의 작업장으로 데려가려 했다. 그러나 자팔은 그것을 만류하면서 말했다. 그만두자. 할아버지는 다른 사람이 작업장에 들어가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고 계시니. 상관없으니까 와보세요. 내가 음식을 가지고 갔을 때 봤는데 그 보자기 속에 못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누이 동생은 작업장의 한 구석에 있는 보자기에 싼 것을 가리켰다. 호기심이 생긴 자팔은 그 보자기를 열어봤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보자기에 있는 것은 1년 전에 깨어졌던 찻잔의 파편이었다. 이로써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우스만 할아버지는 지난 1년 동안 작업장에 틀어박혀 그 훌륭한 찻잔과 똑같은 새 찻잔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틀림없이 온 정신을 쏟고 뼈와 살을 깎는 노력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최선을 다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것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임금에게 말했다면 할아버지는 많은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공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할아버지는 잠자코 있었던 것이다. 손자인 자팔에게까지 새 찻잔을 만든 것을 비밀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팔은 감격하여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작업장을 나왔다. 저녁 무렵 할아버지가 수레를 끌고 시장에서 돌아오자 자팔은 뛰어가서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팔, 너도 끝내는 힘껏 하지 않으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의 일이 즐거워질 것이다. 그때야말로 너의 기술은 크게 발전해 나를 능가하게 될 것이다. 목이 없는 할머니. 자메이카. 옛날 나이 많은 두 자매가 오랫동안 함께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얼마 안 되어 언니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언니는 동생에게 남겨두고 가는 자신의 딸을 간곡히 부탁하고 숨을 거두었다. 그러나 동생은 자기 딸만을 귀여워하고 조카에 대해서는 마치 하녀를 대하듯이 매정하게 굴었다. 어느 날 가엾은 처녀는 잘못하여 항아리를 떨어뜨려 깨트리고 말았다. 이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무정하게도 처녀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다. 새 항아리를 가지고 올 때까지는 집안에 들여놓지 않겠다. 처녀는 울면서 발길이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걸어갔다. 이윽고 목화가 우거진 곳에 와 닿았다. 그런데 그 목화밭에는 목이 없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처녀는 할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목이 없는 할머니가 말을 걸었을 때 숨이 멈출 듯이 무서웠다. 처녀야, 나에게 무슨 이상한 점이 있니? 하고 할머니가 물었다. 마음씨 고운 할머니, 별로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하고 처녀는 대답했다. 귀여운 처녀야, 그 대답이 썩 마음에 들었다. 너는 곧 행복해질 것이다. 처녀는 더 걸어갔다. 얼마 안 가서
한 그루의 야자나무가 서 있는 곳에 와 닿았다. 나무 밑에는 전과 마찬가지로 목이 없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이 할머니도 자기에게 무슨 이상한 점이 없느냐고 물었다. 그리고는 아까의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처녀의 공손하고 부드러운 대답에 대단히 기뻐했다. 처녀는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몸은 지칠 대로 지쳤고 무엇보다도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한 그루의 마호가니 나무 앞에 와 닿았다. 거기에도 역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할머니에게는 목이 붙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마음씨 고운 할머니. 하고 처녀는 다정하게 인사를 했다. 안녕, 귀여운 처녀야. 그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할머니,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죽을 것 같습니다. 하고 처녀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그럼 움막 속으로 들어와서 부엌의 남비 속에 있는 밥을 마음대로 먹도록 해요. 그러나 검은 고양이가 보이거든 잊지 말고 고양이에게도 밥을 주도록 해요. 처녀는 황급히 움막 속으로 뛰어들어갔다. 거기에는 할머니 말대로 검은 고양이도 와 있었다. 처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고양이에게도 밥을 주었다. 고양이는 밥을 다 받아먹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처녀도 배가 부르도록 먹었을 때 아까의 할머니가 들어와서 말했다. 귀여운 처녀야, 닭장에 가서 달걀을 3개만 가져와 주지 않겠니? 주의할 것은 짓거리지 않는 달걀을 가져오도록 해요. 거기에도 검은 고양이가 있겠지만 이번에도 내버려둬요. 닭장으로 간 처녀는 깜짝 놀랐다. 거의 모든 달걀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를 시끄럽게 짓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처녀가 닭장 앞에 한 걸음 들어갔을 때 여기저기서 나를 가져가요. 나를 가져가 주세요. 하면서 크게 떠들어댔다. 그러나 처녀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다. 짓거리고 있는 달걀은 크고 탐스러웠으나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구석에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작은 달걀을 3개 찾아냈다. 처녀가 그것을 할머니에게 가져가니 할머니가 말했다. 고맙다. 자,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요. 단지 이것만은 잊어서는 안 돼요. 너는 오늘 3종류의 나무 밑에서 3사람의 할머니를 만났지. 그 3종류의 나무에 이 달걀을 하나씩 깨어보렴. 알았니? 그것만은 잊지 말아요. 처녀는 달걀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도중에서 할머니가 시킨 대로 먼저 최초의 달걀을 깨어봤다. 그 순간 이모의 집에서 떨어뜨린 항아리와 똑같은 항아리가 나왔다. 2개째의 달걀을 깨어보니 사탕수수가 우거진 훌륭한 농장이 나타났다. 3개째의 달걀을 깨어보니 훌륭한 말이 끌고 있는 마차가 나타났다. 처녀는 기쁜 듯이 마차를 타고 이모의 집으로 향했다. 이모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다. 처녀는 항아리를 돌려주고 여태까지의 일을 죄다 이야기하고는 다시 마차를 타고 사탕수수가 있는 자기의 농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모는 부모도 없는 고아인 조카 딸이 이상한 할머니의 도움으로 큰 부자가 된 이야기를 듣고는 샘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자기의 딸도 행운을 찾고 돌아오도록 곧 넓은 세상으로 내어보냈다. 이 처녀도 목화가 우거진 곳으로 오게 되었다. 목화밭에는 그 목이 없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할머니 물었다. 처녀야, 나에게 무슨 이상한 점이 있니? 그 말을 듣고 처녀는 비웃으면서 말했다. 목 없는 할망구가 이상한 점이 있느냐고? 목이 없는 할머니에 대해서 이런 난폭한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큰 모욕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며 고함을 질렀다.
매정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너 따위는 죽음도 편하게 하지 못할 테니 두고 봐. 야자나무가 서 있는 곳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마호가니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 처녀는 시무룩하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교만한 이 처녀에게는 다정한 할머니 따위로 인사를 하는 것은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이 처녀도 할머니의 초대를 받긴 했다. 할머님 말했다. 움막 속에 들어와서 냄비 안에 있는 밥을 먹어요. 그러나 검은 고양이를 보거든 잊지 말고 밥을 나누어 먹어요. 그러나 이 처녀는 자기만 먹고 고양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잊고 말았다. 그런데도 할머니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태연이 고양이가 거의 다 먹어버렸어요. 하고 대답했다. 할머니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번에는 거짓말쟁이 처녀를 닭장으로 보냈다. 짓거리지 않는 달걀 3개를 가져와요. 짓거리는 달걀은 안 돼요. 하고 할머니는 엄하게 주의를 시켰다. 그러나 처녀는 할머니의 주의 따위는 생각도 하지 않고 큰 달걀이 값이 많이 나갈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줄곧 짓거리고만 있는 달걀 중에서도 가장 탐스러운 것 3개를 골랐다. 그리고 움막 속으로 돌아가면 할머니에게 꾸지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그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처음 나무가 서 있는 곳까지 왔을 때 처녀는 장난삼아 달걀을 하나 깨봤다. 그러나 그것은 텅 빈 것이었다. 2개째의 달걀을 깨어보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겼다. 그 속에서는 커다란 뱀이 나왔던 것이다. 뱀은 처녀를 향해 협박을 하듯이 혀를 널른거렸다. 처녀는 무서워서 황급히 도망을 쳤으나 길가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다. 넘어지는 통에 3개째의 달걀도 깨어지고 말았다. 그 속에서 목이 없는 할머니가 나타나 말했다. 만약에 네가 네 사촌 언니와 같이 나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해주었다면 그 상으로 너도 부자로 만들어 주었을 텐데 너는 건방지고 마음씨도 좋지 않고 더구나 나에게 거짓말까지 했어. 그러므로 너는 그 속이 빈 달걀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만이라도 고맙게 생각해야 해. 하고 엄하게 꾸짖었다. 장사를 잘하는 토끼, 코스타리카. 어느 가을, 몸집이 작은 토끼가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수확했다. 교활한 토끼는 이것을 가지고 크게 돈벌이를 할 생각이었다. 토끼는 어느 날 아침 일찍 맺고 모자를 쓰고 새 윗도리를 입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황금충의 집으로 갔다. 황금충은 마침 커피를 갈고 있다가 토끼의 모습을 보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 아이고 토끼씨 아니오. 어서 오십시오. 마침 이 앞을 지나가고 있었죠. 토끼는 방으로 들어와서 의자에 걸터 앉으며 말했다. 당신에게 내가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싼 값으로 팔까 합니다. 겨우 500원이면 됩니다. 잠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곤란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당신이 사지 않으신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향이 계시거든 토요일 아침 7시경 저에게로 와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사도록 하겠습니다. 수리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지금 커피를 끓일 테니 한 잔 마시고 가세요. 토끼는 장사 이야기를 원만히 매듭 지은 데다가 커피와 케이크를 얻어먹고 매우 기분이 좋아서 황금충의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바로 수탉의 집으로 갔다. 수탉씨, 사실은 바로
이 앞을 지나가다 들렸습니다만 제가 이번 가을에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헐값으로 팔 테니 사시라고 온 것입니다. 겨우 500원이면 됩니다. 수탉은 500원이면 확실히 싸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토요일 아침 8시경에 수레를 가지고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토끼는 여기에서도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잘 매듭지은 데다가 수탉한테서 선물로 치즈까지 얻었다. 그리고 토끼는 거기서 바로 여우의 집으로 갔다. 여우님,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이번 가을에 수확한 50리터의 옥수수와 50리터의 콩을 헐값에 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원이면 되겠습니다. 여우도 이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 9시경에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토끼는 여기서도 맛있는 음식을 얻어먹고 만족한 얼굴로 여우의 집을 나왔다. 이번에는 늑대에게로 갔다. 여기서도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와 콩을 사라고 했다. 늑대는 토요일 아침 10시경에 물건을 가지러 가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토끼는 사냥꾼에게로 가서 같은 방식으로 옥수수와 콩을 팔기로 하고 사냥꾼에게는 토요일 11시경 물건을 가지러 오게 했다. 마침내 토요일이 되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황금충이 수레를 가지고 왔다. 옥수수와 콩은 집 뒤에 있으니 수레는 그쪽으로 끌고 가십시오. 다 씻고 난 뒤에는 좀 쉬었다가 가십시오. 황금충은 토끼가 말하는 대로 수레를 집 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약속한 500원을 토끼에게 주었다. 그리고는 토끼가 권하는 대로 벤치에 걸터 앉아 한가하게 담배를 피웠다. 이 둘은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수탉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순간 황금충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눈에 뜨이면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어디 숨겨주세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토끼는 황금충을 난로 속에 숨겨주었다. 그 자리에 수탉이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가왔다. 토끼씨, 마침 약속 시간이군요. 토끼는 광 속에 옥수수와 콩이 있으니 거기 수레를 두고 잠시 쉬도록 말했다. 수탉은 시킨 대로 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토끼에게 500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긴 벤치에 걸터 앉아 여송연을 피우면서 토끼와 함께 잠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그때 갑자기 토끼가 외쳤다. 큰일 났습니다. 여우가 오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탉은 안색이 창백해지더니 벌벌 떨기 시작했다. 그것을 보고 토끼는 그 난로 속에 숨어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 들킬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황금충이 숨어있는 난로 속으로 밀어 넣었다. 난로 안에서 수탉이 가엾은 황금충을 한 입에 삼켜버린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토끼는 밖으로 나가서 여우를 맞아들였다. 수레는 옆에 빈터에 두고 우선 잠시 쉬도록 집 안으로 안내했다. 여우가 약속한 500원을 내놓자 토끼는 여우에게 자꾸 난로 쪽으로 눈짓을 했다. 여우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곧 난로 속에 들여다봤다. 가엾게도 수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여우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여우가 배가 불러 기분 좋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토끼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다. 큰일 났소. 늑대가 오니까 빨리 숨으시오. 여우는 깊이 생각할 여지도 없이 황급히 토끼에게 떠밀리는 대로 난로 속에 숨었다. 늑대도 수레를 울타리 옆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와서 500원을 토끼에게 주었다. 토끼는 늑대의 얼굴을 보면서 자꾸만 난로 쪽으로 눈짓을 했다. 늑대는 틀림없이 무엇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난로 속을 들여다봤다. 가엾게도 여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사지가 찢겨져
늑대의 밥이 되고 말았다. 늑대가 배가 불러 만족한 기분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토끼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다.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사냥꾼이 총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 소리를 듣고 늑대는 깜짝 놀라면서 틀림없이 나를 쏘아 죽이러 왔을 것이다. 어디 숨을 데가 없겠는가? 토끼는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늑대를 난로 속으로 밀어 넣었다. 사냥꾼이 다가왔다. 토끼는 반갑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우선 잠시 쉬십시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은 늑대가 보기 싫으시죠? 난로 속을 겨누어 총을 한 방 쏴보세요. 늑대란 놈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사냥꾼은 재빨리 난로를 겨누어 총을 쐈다. 가엾게도 늑대는 총에 맞아 죽은 채로 난로 밖으로 굴러나왔다. 그리고는 사냥꾼은 토끼와 함께 밖으로 나와서 옥수수와 콩 부대를 수레에 실었다. 사냥꾼은 토끼에게 500원을 주었다. 이리하여 사냥꾼만이 토끼에게서 수확한 옥수수와 콩을 살 수 있었다. 못된 꾀를 부린 토끼는 각각 50리터의 옥수수와 콩으로 2,500원이라는 큰 돈을 벌어들인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4대의 수레도 자기 것이 된 것이었다. 미치강이 마을의 미치강이 타이. 옛날 감옥에서 도망친 4사람의 도적이 노란 옷을 입고 스님으로 변장해 마을에서 마을로 탁발을 하고 다녔다. 4사람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는 황폐한 절을 찾아 들어갔다. 그 절에는 오랫동안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으므로 도적들은 그곳에 눌러 살기로 작정했다. 부처님을 열심히 믿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한꺼번에 4시나 와주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아침마다 먹을 것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와서는 스님에게 바쳤다. 도적의 두목은 강교한 인간이었으므로 마을 사람들의 신용을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다. 건성으로 알고 있는 경문을 읽기도 하고 훔쳐온 호부를 주기도 하고 또한 마을 사람들의 염소나 말을 미리 부하들로 하여금 훔쳐놓게 해서는 그것이 숨겨진 곳을 자기가 점을 쳐서 어김없이 알아맞히기도 하며 이른바 기적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므로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스님을 존경하여 이 4사람이 감옥에서 탈출한 도적이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자 도적들은 오랜만에 크게 한바탕 놀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두목이 말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나의 점에 의하건대 앞으로 일의 뒤에 무서운 액병인 파이가 몇백 명의 부하들을 이끌고 이 마을을 습격합니다. 우리들은 스님이니 그 제액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나 여러분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 떨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스님에게 부탁했다. 스님은 마음속으로 싱긋이 웃었다.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계책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절간의 본당에 많은 음식을 차려 그것으로 무서운 파이들을 유인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둘레에 실을 둘러쳐 놓고 그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우리들이 기도를 올려 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갖가지 맛있는 음식을 절간의 본당으로 날랐다. 마침내 이래가 되는 날 밤 두목 스님은 다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파이가 부하들을 데리고 오는데 나는 다른 스님들과 함께 제단 둘레에 실을 쳐놨습니다. 앞으로 사흘 동안 우리들은 줄곧 기도를 올려 파이들을 전멸시킬 작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기도를 드려주시오. 만약에 사흘이 지나가기 전에 이 절간에 와서 쳐놓은 실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 문이나 창을 닫아 걸고 밖으로는 절대로 나오지 마십시오. 내가 하는 말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곧 문과 창을 닫아 걸고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한편 도적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온 음식과 술로 큰 잔치를 벌였다. 취기가 도이자 노래하고 춤추면서 큰 소동을 벌였다. 그 소리는 온 마을에 퍼졌으나 마을 사람들은 파이가 절간으로 달려들어서 스님들과 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해 모두 열심히 기도를 드렸다. 집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완디라는 사람이 절간 옆을 지나가게 되었다. 완디는 며칠 전부터 이웃 마을에 가 있었으므로 파이가 습격해 온다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던 것이다. 완디는 절간 안이 너무 소란하므로 본당을 들여다봤다. 그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스님들이 엉망으로 취해 노래하고 춤추면서 도적질한 이야기까지 떠들썩하게 짓거리고 있었다. 아유, 큰일 났구나. 빨리 이 엉터리 중놈들, 아니 도적놈들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완디는 곧 불이 꺼진 캄캄한 마을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막 보고 온 광경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완디가 아무것도 모르고 절간 근처를 지나오다가 쳐놓은 실에 걸려 파이에게 당해서 머리가 좀 이상해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웃 사람들을 불러 완디를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고 말았다. 완디는 몸부림을 치면서 외쳤다. 나는 머리가 돌지 않았어. 멀쩡하단 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정말이야. 그놈들이 엉터리 스님으로 가장해서 엉망으로 술을 퍼마시고 춤을 추고 있었단 말이야. 거짓말이야 생각하거든. 함께 가보자. 그러나 아무도 상대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완디가 외치면 외칠수록 마을 사람들은 완디의 머리가 심하게 돌아버린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다. 끝내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밧줄로 묶은 채 파이가 쳐들어온다는 사흘 동안 방 안에 가둬두었다. 날제 되는 날의 아침, 마을의 늙은이가 완디의 집안 사람들과 의논해 완디를 절간의 스님에게 데리고 갔다. 절간에서는 네 사람의 가짜 스님이 전과 같이 조용히 경문을 읽고 있었다. 마을의 늙은이는 두목 스님에게 까닭을 설명했다. 스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틀림없이 이 사람은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다. 중증인 모양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람을 누르고 있을 힘이 센 장정이 6사람 필요해. 완디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고함을 지르며 외쳤다. 뭐시라고? 니놈들은 도적놈이면서 스님처럼 가장하고 게다가 엉망진창으로 술까지 처먹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다니. 그러나 스님이 모여있던 마을 사람 중에서 6사람의 힘이 세 보이는 젊은이를 지명하자 젊은이들은 곧 달려나와서 완디를 내려눌러 묶어버리고 말았다. 스님은 안으로 들어가서 2개의 짧은 대통에 후춧가루를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는 이것은 너의 병에 잘 드는 고마운 약이다. 하고 말하면서 완디의 2 콧구멍에다 2개의 대통을 꽂아 후춧가루를 불어 넣었다. 완디는 재채기를 하면서 괴로운 듯이 몸부림을 쳤다. 그러나 6사람의 장정이 누르고 있었으므로 꼼짝도 할 수가 없었다. 스님은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후춧가루를 불어 넣었다. 끝내 완디는 기절을 하고 말았다. 스님은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대통에 새로 후춧가루를 채워와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 약은 잘 듣기 때문에 대개는 한 번으로 낫게 되는데 낫지 않으면 한 번 더 해보자. 이때 완디는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눈을 떠보니 스님이 2개의 대통을 가지고 와서
자기 콧구멍에다 꽂으려 하고 있었다. 완디는 이 이상 후춧가루를 마셔서는 큰일 나겠다고 생각했으므로 갑자기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누르고 있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슬며시 일어나서 둘레를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된 것이냐? 어째서 밧줄이 묶여 있는 것일까? 스님,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내가 절간 옆을 지나갈 때 본당을 들여다보니 파이와 그 부하가 스님의 옷을 입고 술 마시며 노래하면서 떠들썩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통에 기절을 했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은 오로지 고마우신 부처님의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완디는 이렇게 말하면서 스님에게 예배를 올렸다. 마을 사람들은 완디를 에워싸고 말했다. 다행이야 완디. 너의 병이 나은 것은 스님 덕분이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려라. 완디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겨우 진정하면서 스님에게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남이라면 몰라도 자기 아내라면 자기가 하는 말을 믿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완디는 여태까지의 여러 일들을 낱낱이 아내에게 말했다. 그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아유 부처님, 남편은 또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전 어쩌면 좋겠습니까? 완디는 아내까지도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것을 알고는 완전히 실망하고 말았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이 미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서 미친놈 취급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몰래 마을을 빠져나와 다른 마을로 떠나고 말았다. 달걀 세판. 그리스. 옛날 임금님 한 분이 있었다. 어느 날 임금님은 여행을 해야 할 일이 생겨 왕비를 불러 말했다. 왕비, 내가 없는 동안에 그대가 만약 계집애를 낳는다면 목을 벨 것이고 사내 아이를 낳는다면 언제까지나 이 나라의 왕비로 있게 할 것이다. 임금님이 여행길을 떠나서 얼마 안 되어 왕비는 계집아이를 낳았다. 왕비는 슬픔에 잠겨 어떻게 하든지 자신과 그 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궁리를 했다. 때마침 그 무렵에 성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난한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그 소문을 듣고 왕비는 몰래 그 여자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의 사내 아이와 내 계집애를 바꾸지 않겠는가? 그 대신 그대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평생을 돌봐주겠다. 가난한 여자는 쉽게 승낙을 했고 두 사람은 사내 아이와 계집애를 서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 무렵 한 사람의 장사꾼이 여행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장사꾼은 가게의 할머니에게 달걀 40개를 삶아서 배까지 가져와 주시오. 돈은 그때 치르겠소. 할머니는 삶은 달걀 40개를 가져가서 장사꾼에게 넘겨주었다. 그러나 바야흐로 배가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장사꾼은 지금은 시간이 없어 돈을 돌아와서 치르겠소. 라고 말하고는 가버리고 말았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겨우 장사꾼이 돌아왔다. 할머니는 달걀값을 받으러 갔다. 장사꾼은 얼마냐고 물었다. 5년 동안에 그 달걀에서 몇 마리의 암탉을 깔 수 있는가를 헤아려 보구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요? 나는 달걀 40개분의 값을 치르겠소. 안 됩니다. 그건 곤란해요. 그 달걀에서 몇 마리의 병아리가 생기고 다시 그 병아리가 커서 낳은 달걀에서 또다시 몇 마리의 병아리가 생기는가. 그런 사정도 생각해서 값을 치러주시오. 이 욕심쟁이,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을 한다면 한 푼도 지불하지 않겠어. 나가요.
상인은 거친 말투로 말했다. 할머니는 임금님에게로 가서 여태까지의 사정을 죄다 이야기하고는 임금님, 40개의 달걀이 5년 후에는 얼마나 많은 숫자가 될까요? 올바른 재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호소했다. 그러나 임금도 40개의 달걀에서 얼마나 많은 병아리가 생기고 또한 그 병아리가 커서 낳은 달걀에서 얼마나 많은 병아리가 생길 수 있는가를 계산해서 달걀의 값을 정할 수가 없었다. 임금님은 할머니와 장사꾼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한다. 판결이 내릴 때까지 두 사람이 일제 언쟁을 하지 말 것이며 조용히 기다리도록 하라. 두 사람은 물러나서 각자의 일을 하고 있었다. 임금은 골똘하게 생각했으나 아무래도 달걀의 값을 매길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에 세월은 다시 3, 4년이 흘러갔다. 가난한 여자의 딸은 자주 성의 정원에 들어와서는 왕자와 사이좋게 놀곤 했다. 두 아이는 임금님이 언제나 달걀값에 대한 말을 하면서 골치 아파 골치 아파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 어느 날 두 아이는 달걀 재판놀이를 하기로 했다. 내가 임금님이 될 테니 넌 할머니가 돼 하고 계집애가 말했다. 왕자는 곧 승낙했다. 핏줄은 속일 수 없는 것으로 이 계집애야말로 사실은 임금님의 딸이었던 것이다. 마침 그때 임금님은 창가에 서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재미가 있을 듯해 그대로 두 아이의 놀이를 바라보고 있었다. 계집애는 왕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장사꾼에게 달걀을 몇 개나 주었는가? 왕자는 대답했다. 40개입니다. 그러나 5년간 값을 받지 못했어요. 5년 후에 상인이 돌아왔으므로 제가 값을 달라고 하니 40개의 값만을 치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달걀값으로 얼마를 받길 원하는가? 달걀은 40개입니다만 그 알에서 40마리의 병아리를 까고 그 병아리가 다시 알을 낳고 다시 그 알에서 병아리를 깔 수 있으므로 계집애는 왕자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할머니에게 달걀을 가져오라고 할 때 어떤 식으로 부탁했는가? 달걀 40개를 삶아서 100가지 가져오라고 돈은 그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계집애는 다짐을 했다. 그래서 그대는 삶은 달걀을 가져갔구만. 네. 그럼 묻겠는데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달걀 40개분의 값을 요구할 권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겠지? 임금님은 깜짝 놀랐다. 저 계집애는 내가 3, 4년 동안이나 골몰하면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보기 좋게 해결했다. 저 아이가 도대체 누구일까? 깊은 생각에 잠겼으나 우선 할머니와 장사꾼을 불러내어 할머니에게 물었다. 그대는 이 장사꾼에게 무엇을 주었던가? 임금님, 달걀 40개입니다. 그런데도 그 값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 달걀을 삶아서 주었는가? 날로 주었는가? 삶은 것을 주었지요. 그렇다면 묻겠는데 삶은 달걀이 병아리를 까는 수가 있는가?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그대에게는 40개분의 값을 요구할 권리밖에는 없다는 것을 알겠지. 슬기에 찬 재판을 마치자 임금님은 이번에는 왕비를 불러서 말했다. 왕비, 진실을 말해줘. 그대는 어떤 아이를 낳았단 말인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 그대는 언제나 이 나라의 왕비로서 있도록 할 테니 오직 진실을 나에게 말해줘. 임금님, 당신은 제가 계집애를 낳으면 목을 벤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전 계집애를 낳았을 때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살고 있는 가난한 여자를 몰래 불러 사내 아이를 얻고 대신 우리들의 딸을 준 것입니다. 고맙소. 그대는 하마터면 내가 큰 죄를 지을 순간에서 구해준 것이오.
그대는 언제까지나 왕비로서 나의 곁에 있어 주시오. 그리고 그 가난한 여자를 불러오도록 하오. 여자가 왔을 때 임금님이 물었다. 그대는 어째서 왕비의 아이와 바꾸었는가? 왕비님이 저를 부르시어 아이를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돈도 얻었죠. 임금님은 계집애를 도로 찾고 가난한 여자에게 사내 아이를 넘겨주었다. 여자가 사내 아이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자 사내 아이는 울부짖으면서 가지 않으려 했다. 하는 수 없이 임금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내 아이를 달렀다. 마음 놓고 돌아가도록 하라. 너에게는 많은 돈을 줄 테니 커서 그걸 미천으로 훌륭한 장사꾼이 되라.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가난한 여자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주도록 명령했다. 가난한 여자는 사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다. 이상한 조건, 아르마니아. 옛날 어느 곳에 매우 가난한 두 형제가 있었다. 두 사람이 한 동네에 같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살아갈 수가 없었으므로 한 사람이 다른 동네로 품팔이로 나가서 번 돈을 집으로 보내기로 했다. 먼저 형이 돈벌이를 하러 나가게 되었다. 집을 떠나 조금 떨어진 어느 마을에 부잣집 앞에까지 왔다. 형은 문을 두드려 주인에게 머슴으로 고용해 주기를 부탁했다. 부잣집의 주인은 형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 이런 말을 했다. 우리 집에서 일을 해도 좋다. 그러나 앞으로 최초의 뻐국새가 우는 봄까지는 반드시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줘야 하겠어. 그동안까지는 자네가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나에게 1,000루블을 내놓아야 한다. 만약 돈이 없다면 10년 동안 품삯 없이 일을 해야 한다. 그 대신 내 쪽에서도 단 한 번이라도 화를 낸다면 벌금으로 자네에게 1,000루블을 치르겠다. 이런 조건으로 일을 하는 게 어때? 형은 이상한 조건을 내놓음으로 깜짝 놀랐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화를 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게다가 상대방이 화를 낸다면 더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형은 그런 조건으로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 두 사람은 정확한 계약서까지 서로 주고받았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주인은 머슴을 깨워 넓은 초원으로 데리고 갔다. 밝은 동안에는 이쪽에 풀을 베어주게. 집에는 어두워진 뒤에 돌아와야 해. 머슴은 저녁 늦게까지 풀을 베다가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왜 벌써 돌아왔어? 왜라뇨? 벌써 해가 졌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이봐, 나는 밝은 동안엔 풀을 베라고 말했어. 달이 떠서 아직 밝지 않은가? 진정으로 하는 말씀입니까? 머슴은 어이가 없는 표정이었다. 화가 난 모양이군. 주인이 물었다. 아니요, 천만에요. 피곤해서 잠시 쉬러 왔을 뿐입니다. 머슴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다시 풀을 베러 되돌아갔다. 그리고는 달이 질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번엔 해가 떠올랐던 것이다. 머슴은 이를 악물고 풀을 베었으나 곧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다. 절망 끝에 머슴은 자신도 모르게 고함을 쳤다. 그 착지꾼, 바치고 돈이고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한 순간 주인이 모습을 나타냈다. 드디어 화를 냈군. 그럼 계약을 실행해 줘야겠어. 1,000루블을 낼 텐가 10년을 품삯 없이 일해 줄 텐가 어느 편을 택하겠어? 머슴은 눈앞이 캄캄했다. 1,000루블이란 돈은 물론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나이 밑에서 10년이나 일을 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는 수 없이 나누어서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힘없이 집으로 돌아와 동생에게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우는 형을 위로하면서 말했다. 형, 너무 화내지 마. 이번엔 내가 가서 그 사기꾼을 때려잡겠어. 그날 밤 아우는 그 부잣집에 가서 일하게 해달라고 했다. 부잣집 주인은 먼저 형의 경우와 같은 조건을 꺼냈다. 그러나 아우는 그건 너무 적으니 2,000루블의 벌금이나 20년간의 품삯 없는 노동을 하기로 하자고 했다. 물론 주인은 크게 기뻐했다. 곧 계약이 성립되었다. 머슴은 내일부터 많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므로 배불리 밥을 먹고는 푹 쉬었다. 그런데 이튿날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일어날 기색이라고는 없었다. 주인이 가서 흔들어 깨웠다. 언제까지 잠을 자고 있을 참인가? 너무 늦잖아. 아니, 화를 내셨어요? 하고 머슴이 말하면서 머리를 치켜들었다. 화를 내진 않았어. 이제 일하러 갈 시간이라고 말하러 왔을 뿐이야. 알겠습니다. 곧 옷을 입고 나가겠어요. 그러나 그 늑장을 부릴 꼴이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옷을 입고 신을 신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주인은 참다 못해 고함을 질렀다. 이봐, 빨리 못해? 아니, 화를 내셨군요. 아니, 너무 늦지 않을까 걱정했을 뿐이야. 하고 주인은 말했다. 두 사람이 초원에 나갔을 때는 해가 바로 머리 위에 떠 있었다. 머슴은 둘레를 돌아보고 말했다. 모두 도시락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도 점심을 먹읍시다. 주인은 하는 수 없이 찬성했다. 그러나 머슴은 또다시 천천히, 게다가 식욕도 왕성히 한껏 먹고 나더니 이렇게 말했다. 잠시 쉬었다가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는 초지에 벌떡 누워서는 저녁녘까지 쿨쿨 잠을 자버렸다. 이거 큰일 났군. 풀을 베지 않는 것은 우리뿐이 아닌가. 엄청난 머슴을 고용했구나. 주인이 불평을 하는 것을 들은 머슴은 문득 일어나서 물었다. 화를 내고 있었군요. 아니야. 벌써 어두워졌으니 돌아가야겠다고 말했을 뿐이야. 집에 돌아가자 손님이 와 있었다. 주인은 양을 한 마리 잡도록 머슴에게 명했다. 어느 놈을 잡을까요? 머슴은 물었다. 바로 다가오는 놈을 잡아. 머슴은 나갔다. 잠시 후 이웃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달려와서 당신 머슴이 양을 죄다 죽여버렸소. 하고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새파랗게 질려서 뛰어나갔다. 가보니 정말로 양이 모조리 죽어 누워있는 것이었다. 주인은 앞이 캄캄해 머슴에게 고함을 치며 마구 때렸다. 이 바보 녀석,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나 머슴은 침착할 뿐이었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바로 다가오는 놈을 잡았을 뿐입니다. 양들은 모두 바로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끝내 화를 내신 모양이죠? 아니야, 화를 내지 않았어. 양이 죄다 죽었으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머슴은 2, 3개월 일을 계속했다. 주인은 뻐꾹새가 울기 시작하는 봄까지는 도저히 화를 내지 않고 견딜 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벌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 머슴을 쫓아낼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끝내 하나의 계략을 생각해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 숲에 가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 주지 않겠소? 그리고 저 머슴 녀석의 모습이 보이거든 뻐꾹뻐꾹 하며 울어줘. 주인은 머슴에게 명해 사냥 준비를 시켜 둘이서 숲으로 나갔다. 마누라는 머슴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자 진짜 뻐꾹새처럼 뻐꾹뻐꾹 울기 시작했다. 그것을 듣고 주인은 기쁜 듯이 부르짖었다. 들었지? 뻐꾹새가 울고 있어. 이로써 자네 일은 끝났네. 그러나 머슴은 그 자리에서 주인의 흉계를 알아차렸다. 하지만 겨울에 뻐꾹새가 운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놈을 쏘아 떨어뜨려서 어떤 새인지 정체를 확인해 보십시다. 이렇게 말하고는 머슴은 총을 겨누어 조준을 해
막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주인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머슴을 제지하고 욕을 퍼부었다. 너 같은 녀석은 당장 죽여버려야겠다. 그 잘난 상판을 보는 것도 이젠 지긋지긋하다. 끝내 화를 냈군요. 머슴은 싱긋이 웃었다. 그래, 화를 냈다. 어쩔 테야. 벌금을 주겠다. 이제 계약은 끝난 거야. 저에게도 이의가 없습니다. 머슴은 말하고 뻐국새를 나무에서 내려주었다. 돈을 받은 아우는 만족하여 집으로 돌아갔다. 이 부잣집 주인은 그 후부터는 머슴을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고용했으며 달밤에는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 바위와 당나귀의 재판. 티베트. 옛날 티베트의 한쪽 구석에 조그만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임금님은 올바르고 슬기로운 분이었으므로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나라에도 골치 아픈 일이 있었다. 임금님도 언제나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람들이 남을 두고 쑥독 공론하기를 좋아하고 입이 가볍다는 점이었다. 좋은 일이건 굳은 일이건 자기만의 가슴에 간직해두지를 못하는 것이었다. 닥치는 대로 짓거려서 사람들에게 뜬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지나가기라도 한다면 곧 이를 팽개치고 이야기에 열중하여 새로운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아무런 아쉬움 없이 살고 있는 가운데서 두 사람만은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한 사람은 계곡의 올리브의 숲에서 기름을 모으고 있는 니에마, 또 한 사람은 가까운 산에서 나무를 베고 있는 초부인 다화였다. 두 사람은 흔히 좁은 산길에서 만나는 수가 많았다. 그런 때마다 니에마는 큰 기름 단지를 안고 바위 쪽을 향해 길을 양보했다. 다화는 나무를 실은 당나귀를 끌고 길 옆을 스치듯이 지나가곤 했다. 이런 때에도 물론 이웃 사람에서부터 임금님의 일에 대해서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만은 두 사람도 절대로 빠뜨리진 않았다. 어느 날 다화는 다른 날보다 더 많은 나무를 당나귀 등에 실었다. 당나귀는 짐이 너무 무거웠으므로 비틀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다. 저쪽에서는 니에마가 다가오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이 양쪽에서 길을 양보하여 길을 비껴가려 했다. 그런데 나귀가 비틀거리는 바람에 등에 실은 나무들이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것이 또 재수없게 니에마의 기름 항아리에 맞았고 기름 항아리는 니에마의 손에 떨어져서 옆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말았다. 땅바닥에 쏟아진 기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니에마는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늘 하루 종일 모은 기름을 죄다 엎질러 버렸다. 이 기름이 없다면 식구들에게 밥을 먹일 수가 없는데. 이 말을 듣고 다화는 가여운 듯이 말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내게 돈만 있다면 기름값을 치를 텐데 보다시피 내게는 한 푼도 없으니 그저 사과할 수밖에 없구나. 마침 그때 임금님이 지나가게 되었다. 두 사람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과 부근에 쏟아져 있는 기름과 항아리의 조각들을 보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다화의 나귀가 한 짓입니다.
등에 실은 나무로 하고 니에마가 대답했다.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사람이 부주의하진 않았는가? 하고 임금님은 다시 물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가 풀을 뜯으려고 비틀거렸기 때문입니다. 하고 다시 니에마가 대답했다. 잘 알았다. 그러나 이 손해는 어떻게 하지? 누가 변상을 하는가? 이 물음에는 니에마도 다와도 할 말이 없었다. 임금님은 이 사건을 이용해 언제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실행해 보려고 생각했다. 곧 신하를 불러서 명령했다. 궁전에 돌아가서 재판을 할 것이니 나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항아리에 부서진 조각도 잊지 말고 저 바위도 큰 덩이로 부숴 가지고 오도록 하라. 신하는 먼저 나귀에 사슬을 채웠다. 그리고는 바위를 부수어 그것에도 사슬을 채우고 항아리의 파편과 함께 궁전의 뜰로 옮겨왔다. 뜰에는 재판석이 마련되고 나귀도 바위도 큰 네모진 대상 위에 얹혀졌다. 재판의 소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국에 퍼지게 되었다. 나귀와 바위의 재판이래. 일찍이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 아닌가? 우리도 가보세. 밀고 닥치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임금님은 문지기에게 명하여 문 앞에 입장을 희망하는 사람은 정리비로서 한 사람당 100원씩을 지불할 것이라는 편말을 세우게 했다. 그러나 100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중에는 특별히 좋은 자리에 들어가고 싶어 200원이나 300원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판장은 순식간에 초 10,000원이 되고 말았다. 이윽고 신호의 종이 울리자 임금님이 재판장의 자리에 나와 앉았다. 나귀의 주위에도 바위의 주위에도 많은 간수들이 감시를 하면서 사슬을 꼭 붙들고 있었다. 임금님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재판을 시작한다. 먼저 바위에게 묻겠는데 바위는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서기가 대신 정직하게 대답하도록 하라. 바위야, 너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 저는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며 길가에 잠자코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서기가 바위를 대신해 대답했다. 그런가? 자신의 의무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너에겐 죄가 없다. 바위에 사슬을 풀어주어라. 하고 임금님은 명령했다. 그럼 다음은 나귀 차례다. 이번에도 서기가 대신 대답하도록 하라.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 나귀야,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예, 저는 주인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풀을 한 줌 먹으려 했습니다. 옳거니. 그런데 너는 언제나 그 큰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달리는가? 저는 그다지 모든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는 언제나 그 큰 귀를 곤두세워 갖가지 소문을 듣고 있는가? 저의 귀는 저를 부리는 주인의 명령만을 듣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좋다, 나귀야. 너에게도 죄가 없다. 사슬을 풀어주라. 임금님은 이렇게 말하자 별 흥미 없이 하품만 하고 있는 구경꾼들에게 소리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로써 아무에게도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불한 구경값은 소중한 기름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기로 한다. 임금님은 말을 마치자 구경꾼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면서 돌아갔다. 그때 잠자코 있던 나귀가 갑자기 머리를 치켜들며 히잉 하고 모든 사람들의 귀가 아플 정도로 큰 소리를 지르면서 웃었다. 인간들의 알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는 그 경망한 습성을 비웃는 듯이 큰 소리로 웃는 것이었다.
잘 짓거리는 마누라. 우크라이나.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사람의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이 농부의 마누라는 매우 잘 짓거리는 사람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일을 잠시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하고 무슨 일이든지 짓거리고 마는 것이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고 있으려니까 돈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가 나왔다. 농부는 크게 기뻐했다. 그러나 그 무렵의 농민은 아직도 농노였으므로 이것을 관리인에게 알리게 되면 그대로 빼앗기고 마는 것이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골똘히 생각했다. 마누라에게 이야기했다가는 순식간에 온 마을에 소문이 퍼지고 말 것이고 끝내는 관리인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농부는 돈도 자기가 차지하고 동시에 마누라의 짓거리는 버릇도 고칠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내었다. 농부는 항아리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마누라 몰래 가만히 숨겨두었다. 이튿날 농부는 시장에 가서 비스켓과 토끼를 한 마리 샀다. 돌아오는 길에 냇가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다. 잡은 고기를 꺼내고는 대신 그물 속에 토끼를 넣어두었다. 그리고는 숲으로 가서 이곳저곳의 나무 사이에 고기를 흩어놨다. 비스켓은 숲속의 배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해놓고 농부는 집으로 돌아왔다. 점심을 먹고 농부는 마누라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숲에 가서 고기를 잡아볼까?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난 아직 숲속에 고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마누라는 어이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그럼 당신은 버섯처럼 고기가 생겨나는 이상한 숲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 게로군. 내 말을 믿고 따라와요. 마누라는 믿지 않았으나 하여튼 함께 가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숲으로 와보니 이곳저곳의 나무 그늘에 고기가 수많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마누라는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에요. 고기를 다 주었으니 이번에는 그물에 토끼가 걸려있는지 가봅시다. 설마 당신도 아무리 그렇더라도 토끼가 고기 그물에 걸려있진 않겠죠. 당신은 숲에 고기가 있는 것도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참이었지. 하여튼 와보라고. 두 사람이 냇가 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그루의 배나무 가지에 비스켓이 수없이 열려 있었다. 마누라는 다시 깜짝 놀랐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배나무 가지에 비스켓이 열려 있어요. 마누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저건 열려 있는 게 아니오. 비스켓 구름이 숲 위를 지나갈 때 비스켓의 비를 배나무 위에 뿌린 것이라오. 두 사람은 배나무 가지에서 비스켓을 따고는 냇가로 향했다. 냇가에 도착한 농부는 물속에 있는 그물을 끌어올렸다. 놀랍게도 토끼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마누라는 깜짝 놀라 말을 했다. 숲속에는 고기가 있고 배나무에는 비스켓이 열렸으며 지금 보니까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다니 난생 처음 보는 일뿐이에요. 처음 보는 일이 한 가지 더 있어. 우리 집에는 많은 돈이 있어. 정말요? 그럼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두 사람은 고기와 비스켓과 토끼를 가지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농부는 재빨리 숨겨두었던 돈이 든 항아리를 내보였다. 에구머니, 우리도 큰 부자군요. 마누라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다. 그렇지. 그러나 관리인에게 알려지면 죄다 빼앗기게 돼. 비밀로 해요, 우리.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제발 말하지 말아요. 농부는 다짐을 주었다. 저를 믿어요. 그날 밤의 일이었다. 집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일까요, 여보? 잠시 보고 오겠어요. 하고 마누라가 말했다. 그만둬요. 나갈 필요 없소.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곧 돌아오겠어요. 그럼 가르쳐 주지. 저건 관리인이 영주님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 그 물건으로 얻어맞으면서 온 마을을 쫓겨다니고 있는 소동이란 말이오. 농부는 단순한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누라는 참말로 알아듣고 그런 못된 짓은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농부는 겨우 그것을 만류했다. 그 후 마누라는 하루 이틀을 이럭저럭 짓거리지 않고 지났다. 그러나 돈을 발견했다는 꿈 같은 행운을 어째서 언제까지나 잠자코 있을 수가 있겠는가. 끝내 이웃집 여자에게 몰래 짓거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그 여자로부터 다시 옆집의 여자에게로, 다시 그 옆집의 여자에게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그날 밤 농부 내외는 입씨름을 했다. 농부가 마누라에게 심하게 욕을 퍼붓자 마누라도 지지 않고 고함을 질렀다. 좋아요. 모든 것을 다 폭로해버릴 테예요. 마누라는 밖으로 뛰쳐나가서는 남편인 농부에게 심한 욕을 먹었다고 큰 소리를 질렀으며 게다가 돈을 주어 숨겨둔 이야기까지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다음날 농부는 관리인에게 불려갔다. 관리인은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돈을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인가? 아닙니다. 돈 따위는 본 일도 없습니다. 농부는 매우 놀란 듯이 대답했다. 너의 아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단 말이다. 아닙니다, 관리인님. 그 사람은 머리가 좀 이상해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모르고 있답니다. 그럼 참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보자. 이 사람의 아내를 데리고 오너라. 마누라가 들어오자 관리인이 물었다. 자네의 주인이 돈을 발견했는가? 네, 발견하고 말고요. 어때? 관리인은 농부를 보면서 말했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제게 돈을 발견했는가를 물어봐 주세요. 남편이 돈을 발견한 것은 언제였던가? 관리인은 마누라에게 물었다. 언제였냐고요?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숲속에서 나무 그늘에 있는 고기를 주워온 날이었습니다. 더 계속해봐요. 농부는 웃으면서 말했다. 말하고 말고요. 당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하는 수가 없어요. 그날은 숲에서 고기를 주워온 것뿐만이 아닙니다. 비스켓의 구름이 배나무에 비스켓의 비를 내리게 해서 그것을 따왔으며 그리고는 고기 그물에 토끼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관리인님. 머리가 약간 이상하죠? 그러나 끝까지 짓거리도록 해보세요. 농부는 관리인에게 말했다. 좋아요. 모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마누라는 분연히 말했다.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날 밤 관리인께서는 온 마을을 쫓겨다니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왜 쫓겨다녔단 말인가? 관리인은 의아한 듯이 물었다. 나쁘겐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관리인이 물으시니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는 건가요? 당신께서 영주님의 물건을 훔치다가 들켜서 그 물건으로 얻어맞으면서 온 마을을 쫓겨다니고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여자를 붙잡아 늘씬하게 때려줘. 그래야만 이런 미친 소리를 하지 않게 되겠지. 관리인은 머리 끝까지 화를 내어 큰 소리로 고함쳤다. 그러나 그때 농부가 사이에 뛰어들어 애원을 했다. 이 여자는 머리가 이상하므로 아무쪼록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관리인은 좀 채 용서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확실히 이 여자는 바보라고 생각했으므로 다시 생각해 용서를 해주었다. 농부는 마누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계략대로 일이 잘 되었으므로 농부는 싱글벙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누라는 여러모로 생각해 봤으나 자기가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그 자리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당신은 거기서 나를 바보 취급을 했죠.
아니, 당신은 스스로 바보처럼 행동했을 뿐이요. 앞으로는 입을 조심해요. 그렇게 하면 화가 나는 일도 훨씬 적어질 거요. 앞으로는 우리들도 싸움은 하지 말고 사이좋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사이좋게 살았다. 돈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내어 썼다. 마누라도 침묵은 금이라는 것을 알고 훌륭하고 슬기로운 아내가 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내외는 부자가 되어 농노로서가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았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윌라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평소 오디오북을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 전용으로 쿠폰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여배우의 책방을 사랑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